이번 시간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의 8번째 시간이고요. 자, 수학 테마 마지막 시간으로서 소수와 소수의 합 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소수 구하는 방법과 소수를 구해서 그 소수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수업 시간 뒷부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한 복습의 의미에서 최대치와 최소값에 대해서 구해보고 그에 대한 합과 평균을 구하는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소수 판별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수학 테마를 공부하면서 또 소수가 뭔지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자, 소수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아마 중학교나 뭐 초등학교 때 이 소수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과거에는 소수라고 말하지 않고 소수 뭐 이렇게도 말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2, 3, 5, 7, 뭐 11, 자, 이런 수가 소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물론 그죠? 그렇지만 소수 하면은 또 뭐 0.1234의 그 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소수는 과거에 소수라고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에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1보다 큰 양의 정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뭐 정의로 해서 이걸 뭐 외우고 할 그런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이 알고리즘을 풀이하고 해석해야 되고 컴퓨터가 이 소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판별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념은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이 자연수 중에서 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쭉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숫자를 우리가 소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소수가 아닌 수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소수가 아닌 수가 이 중간에 4라는 수가 있다면 이 4라는 수는 소수가 아니에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4라는 수를 만약에 제가 나누게 되면 자 1로 나눕니다. 자 1로 나누면 뭐 1, 4는 4 해서 나머지가 0이 생겨요. 그리고 이 4라는 숫자를 또 2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2로 나누면 2, 4 해서 나머지가 0이 생겨요. 물론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생기지 않겠죠. 3, 1은 3 해서 나머지가 1이 생깁니다. 자 4로 나누게 되면 역시나 4, 1은 4 해서 나머지가 0이 생겨요. 우리가 말하는 이 소수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바로 우리가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4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2라는 수로 나누었을 때도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4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2, 3, 5, 7, 11이라는 숫자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하여 소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소수의 의미가 뭐다? 소수의 의미는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우리가 소수로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보다 컴퓨터가 잘하는 일은 컴퓨터는 반복을 잘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반복을 시키는 거죠. 1부터 자기 자신까지 한번 나눠 보라는 거죠. 1부터 자기 자신까지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1과 자기 자신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나오면 아, 이 수는 소수다 라고 판별을 하는 거고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얘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죠. 자, 5를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자, 5를 가지고 나눠봅니다. 자, 1로 나눠봅니다. 자, 1로 나누니까 1, 5는 5 하고 나누어 떨어지죠. 1, 5는 5 나누어 떨어지죠. 아, 1은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럼 5라는 숫자를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1부터 자기 자신까지 다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럼 1부터 나눠야 되니까 2로 나눠볼게요. 2, 4 하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3으로 나눠볼게요. 3, 1은 3 하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4를 해볼게요. 4, 1은 4 하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5를 해보니까 5 나누기 5 하니까 5, 1은 5 해서 나누어 떨어지더라 이 말이죠. 결국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기 때문에 5는 소수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학 테마를 공부하고 있고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자꾸 이 전공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이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소수가 뭐다?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소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플로 차트는 자, 어떤 플로 차트냐? 소수를 판별하는 플로 차트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순서대로 살펴보면 임의의 수 A를 입력받았어요. 자, 소수 중에서 얼마를 입력받아 볼까요? 7을 입력받아 볼까요? 자, 7이라는 수를 입력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1과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수는 1로 나누었을 때는 나누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은 굳이 나눠보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5라는 소수를 판별하기 위해서 5를 1로 나누었을 때 5, 1은 5 나누어 떨어졌다.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소수든 아니든 그 모든 수는 1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2의 초기치를 2로 잡아둔 것은 2로 나눠버리자. 2부터 7까지 나눠버리자. 만약에 9라는 수가 소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부터 9까지 나눠버리면 되는 거고, 10이라는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으면 1부터 나눌 게 아니라 2부터 10까지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진다면 그게 소수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2의 초기치를 2로 잡아놓고 2부터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A를 입력받았죠? A라는 수는 7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임의의 수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A를 입력받아서 그 A를 뭘로 나눈다? 2부터 A까지 나눠주면 되죠. 자, A를 7을 입력받았으니까 2부터 7까지 나눠주면 되고, A를 만약에 5를 입력받았으면 2부터 5까지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1은 굳이 나눠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2의 초기치를 2로 주고, 우리는 어떤 과정을 한다? A를 j 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를 판단해 주는 거죠. 자, MOD 함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자, A 값을 j로 나눴을 때 MOD, 나머지를 구해서 그 나머지가 0이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0이라면 어떻게 한다? 그 j 값을 j 값하고 A 값하고 비교를 하죠. 입력받은 수가 7이었어요. 그쵸?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만약에 j 값이 계속 맴돌아서 7이 됐을 경우에 7로 나누어 떨어져서 A와 J가 같으면 그 수는 소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서 A와 J가 같지 않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처음에 4를 입력받았어요. 4를 입력받아서 2부터 나눈다 그랬죠? 2, 4 이렇게 나눠서 나누어 떨어졌죠? 나누어 떨어지는 순간 입력받은 수 이 입력받은 수 A와 이 J를 비교해 보니까 이 A와 J가 같으냐라고 물었으니까 얘는 같지가 않잖아요. 같지가 않으면 소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5라는 수는 소수기 때문에 5라는 수를 2부터 나누기 시작을 해요. 2로 나눴어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3으로 나눴어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4로 나눴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5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때 당시에 이 J와 입력받은 A가 서로 같으니까 얘는 소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J는 J 플러스 1이 하는 이 역할은 뭐예요? 얘가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입력받은 수가 7이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부터 시작해서 7까지 나눠줘야 되죠. 처음에는 7을 입력받았으면 7을 2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3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4로 나누고, 5로 나누고, 6으로 나눠서 7로 나눠주는 것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숫자를 2, 3, 4, 5, 6, 7까지 A까지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J는 J 플러스 1이 하는 역할이죠. J 값을 2부터 시작해서 입력받은 수 A까지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J는 J 플러스 1을 통해서 이 값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입력받은 수 7과 J 값이 7이 되는 순간까지 나눠주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나누어 떨어지겠죠.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무조건 나누어 떨어져요. 나누어 떨어졌을 때 그 A와 J가 같으면 그 수는 소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 소수 구하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플로 차트, 이 알고리즘을 들여다보는 순간 소수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소수라는 것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1보다 큰 양의 정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소수에서 제외를 시키고 2부터 시작해서 전체 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우리가 소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소수 판별하기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물론 우리 기사, 산업기사에서 이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기능사에서는 자주 출제됐던 문제긴 합니다. 실제 기능사에서 출제됐던 문제고요. 임의의 수 A를 입력받아서 그 A라는 수가 소수이냐 소수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맨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 처음에 나누기 시작할 때 1부터 나누는 게 아니라 2부터 나눕니다. 2부터 시작해서 입력받은 수 A까지 자기 자신까지 나누기를 계속 실행하면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딱 한 번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수는 소수가 되는 거고 중간에 한 번이라도 나누어 떨어진 다른 수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 J 값을 초계치를 주고요. 자, J는 J 플러스 1을 통해서 J 값을 증가시킵니다. 자, MOK와 NMG가 나왔다는 얘기는 목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죠. 우리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플로차트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봤어요? MOD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나머지를 구해서 그 나머지가 0이냐라고 판단했는데 자, 이 문제는 조금 길게 풀이해서 쓰기 위해서 목과 나머지 구하는 식을 따로따로 넣어놨죠. 그쵸? 자, 이제는 우리가 목과 나머지 구하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로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몫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뭘 취해야 된다? 인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인트를 취해서 입력받은 수가 A였습니다. 그 A를 뭘로 나눈다? J로 나눠주면 되죠. 자, 입력받은 수 A를 J로 나눴을 때 인트를 취하게 되면 몫을 구할 수 있다. 이거 슬래시로 적어야 되겠죠? 나누기니까. 자, 입력받은 수 A를 J로 나눴을 때 인트를 취하면 우리가 몫을 구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는 입력받은 수 A에서 방금 구했던 이 목에다가 곱하기 나누는 수 얼마 J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는 줄여서 앞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했다? MOD 함수를 써서 A, J 했는 게 0이냐 이렇게 물어주는 게 이 세 가지 과정을 풀이해서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풀이해서 세 단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문제 내기 좋으라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뭐 2강, 3강, 4강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목과 나머지를 구했어요. 그 나머지가 뭐냐? 나머지가 0이냐를 판단하겠죠. 4번 답은 이 꼴이 되겠네요. 자, 0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가 0일 때, 다시 말해서 나누어 떨어질 때 그 숫자가 입력받은 수와 나누는 수하고 같으냐라고 물어주는 거죠. 같으면 그 수가 소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하살표 없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렇죠? 소수가 아니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끝내버려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거. 이 1번 답, J의 초기치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J의 초기치는 얼마가 돼요? J의 초기치는 2가 돼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J의 초기치가 2가 돼야 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나누어야 될 수가 첫 번째는 얼마부터 1부터 나눌 필요 없다 그랬죠. 2부터 나눠주면 돼요. 그쵸? 무조건 우리가 MOD A, J 했을 때 입력받은 수에서 2부터 나누기를 시작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러면 J가 첫 번째 들어와야 될 수는 2가 돼야 돼요. 어디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나눠야 되는 이 J에다가 여기에 맨 처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 2가 들어와야 돼. 이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얘가 2가 되려 그러면 이 J가 뭐가 되면 돼? 2가 되면 된다는 거. 이거 앞에서 수도 없이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쵸? 제가 2가 돼야 돼. 그러면 우변에 있는 이 J는 뭐가 돼야 돼? 얘가 1이 돼야만 1 플러스 1에서 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J의 초기치는 얼마?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질문을 하는 거야. 앞 페이지 선생님 J가 2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는 왜 J가 1부터 시작합니까? 이게 바로 선증과 후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먼저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2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J의 초기치는 1로 만들어준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이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자, 소수 판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아싸 하고 맞출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소수에 대한 개념은 뭐야? 그쵸? 입력받은 임의의 수가 있으면 그 수가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소수인데 실제로 플로차트에서는 1부터 나누지는 않아요. 모두 소수이든 소수가 아니든 모든 수는 1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2부터 시작을 했을 때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우리는 이름하여 소수라고 부른다. 그렇게 해서 플로우차트를 구성하면 컴퓨터는 잘 알아먹겠죠. 컴퓨터는 아주 기분 좋게 소수 바로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해주게 되겠죠. 아무리 큰 숫자를 넣더라도 컴퓨터는 이 과정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수가 뭔지를 판단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서 소수를 구해서 소수의 합까지 구해주는 알고리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소수의 합입니다.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의미가 뭔지는 지문을 통해서 원래는 설명이 돼야 되지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는 연습도 필요하겠죠.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 플로우 차트는 임의의 수 A를 입력받아요. 자, 임의의 수 A를 입력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 A 값을 10이라고 입력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수 중에서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수 중에서 소수를 찾아요. 소수를. 자, 소수를 찾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는 2, 3, 5, 7, 짝 요거 4개가 되겠죠? 그죠? 이 4개의 소수를 찾아서 이 소수의 합을 구합니다. 합을. 그죠? 이 소수의 합을 구해요. 다 더하면 17이 되겠죠? 합 17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출력할 때 17을 출력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앞에 두 개의 플로우 차트는 임의의 수 A를 입력받아서 그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였고, 이 플로우 차트는 임의의 수 A, 10을 입력받았을 경우에 1부터 10까지 사이 수 중에서 소수를 구해서 그 소수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문제 분석 들어가죠. 지금 지문으로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면 방금처럼 이렇게 지문으로서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분석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이 플로우 차트가 이 알고리즘이 도대체 무엇을 하게끔 하는 알고리즘이냐, 이걸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문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 합계 구하는 방법은 2 더하기 3다 이거 구하고 난 다음에 소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얘네 다 더해서 17이라는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합계를 구하는 변수를 우리가 sum이라고 지정한다 그러면 합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똑같은 sum은 sum 플러스 네모, 이게 합계를 구하는 공식이죠. 우리는 이 안에다가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다 2 넣고 3 넣고 5 넣고 7 넣으면 합계가 자동으로 썸으로 구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플로우 차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썸은 썸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어디 있느냐를 먼저 눈으로 확인해 주는 거. 그쵸?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 이거 들여다보면요, 머리가 아파요, 사실은. 그쵸? 머리가 아픈 게 정상입니다. 아, 이것도 어떻게 뭐 왔다 갔다 막 올라가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비교 판단해야 되고 머리 아프고 복잡하잖아요. 그거 들여다보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수업 끝날 때까지 잔소리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절대 이 플로우 차트를 먼저 들여다보면 안 돼요.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지문을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시험 치러 갈 때 항상 그 책받침을 하나 들고 가라. 책받침을 들고 가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아니면 뭐 수험표 있잖아요, 수험표. 수험표 책상에 올려놓잖아요. 수험표로 얘를 먼저 딱 가려놓고 문제 지문을 거의 한 10분, 20분 읽어봐야 됩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분석이 끝났다.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알겠다. 이랬을 때 플로우 차트를 들여다보면 그 플로우 차트가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좋아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A를 입력받았어요. 자, 10을 입력받았다고 가정할게요. 자, 썸의 초기치는 0이에요. 어떤 수의 이 누적 합계를 구할 때는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2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2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누계로 들어갈 때는 이 썸의 초기치는 항상 0으로 잡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 피보나치 수열 공부할 때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개차 수열했습니까? 앞에 있는 두 수를 더해서 세 번째 수부터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세 번째 수부터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수를 썸에다가 미리 넣어놓고 하기 때문에 썸의 초기치를 뭐 2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여기에 어떤 수를 넣을 때마다 누계가 들어간다면 썸의 초기치는 대부분 0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쵸? 자, 썸의 초기치를 0으로 잡아뒀어요. 그 다음에 K 값을 만들어서 K가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K의 초기치를 2로 잡아놓고 J의 초기치도 2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나눕니다. K를 J로 나눕니다.
K를 J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느냐를 물었죠. 그러면 K를 J로 나눴으니까 K 값의 초기치도 2였고 J 값의 초기치도 2였어요. 그러면 2를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때 당시에 K와 J가 같으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2를 2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같죠. 같으니까 그 K 값을 2라는 값을 누계를 시키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K가 아직 A보다 작으냐라고 물었죠. K가 A보다 작으면 아직 10까지 안 왔다는 얘기죠. K 값이 아직 10까지 안 왔으니까 K 값을 증가해서 다시 올립니다. J 값은 뭐야? 2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J 값은 2로 현재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K 값이 증가가 됐으니까 이제 얼마? K 값이 3으로 증가가 되죠. 이번에는 J로 나누니까 2로 나누게 되겠죠.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입력받은 수가 10이면 1부터 10 사이의 수 중에서 소수를 가려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1부터 10개의 수에서 소수를 가려낼 때 1부터는 하지 않아요. 그쵸? 2부터만 하면 돼요. 1은 무조건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2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2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가 증가돼서 K값이 증가되니까 K값이 3으로 바뀌죠. 이제 3으로 나눠 본다는 거죠. 자, 그 개념에서 우리가 1부터 10까지 수 중에서 실제로 해야 될 것은 2부터 10까지 수 중에서 소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K값을 2로 증가시켜서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2라는 숫자는 소수라는 게 판별이 됐어요. 2라는 숫자가 여기서 소수라는 판별이 됐기 때문에 썸 안에 누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3이라는 숫자가 이번에는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봐야 되겠죠. K값을 증가시켜서 J를 뭘로 나눈다? 2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을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3도 소수가 되는 거죠. 그때 K하고 J하고 같으냐고 물었을 때 같으니까 소수가 맞죠. 그러면 3이라는 값도 썸에 누계를 시키게 되죠. 자, 이제 소수가 아닌 4가 만들어집니다. 자, 내려와서 다시 K값을 뭘로? 4로 증가시켜서 올라갑니다. K값이 4로 증가시켜서 올라갔을 경우에 이제 4가 소수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4를 뭘로? J값 2였으니까 2로 나눕니다. 4를 2로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지죠. 4를 2로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갔는데 K하고 J하고 같으냐? 4하고 2하고 같으냐고 보니까 같지가 않잖아요. 그쵸? 같지가 않으면 얘는 소수가 아니야.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NO 하면서 떨어지면서 누계를 구하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려요. 그쵸? 자,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K값 증가시켜서 K값을 5로 바꾸고 다시 올라갑니다. 결국 첫 번째 K값을 2부터 시작을 해서 2를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순간 2와 2가 같으니까 얘는 소수야. 그죠? 그 다음에 K값 증가시켜서 3을 만든 다음에 3을 2로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3을 2로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올라가서 J값을 바꿔서 또 한 번 3을 3으로 나누게 돼요. 그 3을 3으로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3도 소수예요. 근데 K값을 4로 만들어서 처음에 2부터 나누죠. 4를 2로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K하고 J하고 같으냐고 물었으니까 같지가 않죠. 같지가 않으니까 소수가 아니니까 누계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자,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플로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력받은 수가 10이에요. 그죠? 10이면 1부터 할 필요는 없고 2부터 10까지 수 중에서 소수를 먼저 판별을 해요. 첫 번째, 2라는 수를 만들어요. K값으로 만들고 있죠. K값을 2라는 수로 만들어요. J값은 나누는 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2를 J값 2로 나누니까 2는 2 하니까 바로 나누어 떨어져요. 나누어 떨어지는 순간 2와 2, K와 J가 서로 같으니까 얘는 소수예요. 그러면 썸값 누계에다가 저장을 시키자 이 말이죠. 자, 그리고 K값을 증가시켜요. 3으로 바꿔요. 3으로 바꿔서 첫 번째 2로 나눕니다.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죠. 3으로 나눠요. 나누어 떨어집니다. 3, 1은 3. 그죠?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자기 자신에 딱 한 번만 생겼죠. 아, 3도 소수구나 하고 누계를 시켜요. 어디서? 여기서. 누계를 시켜요. 자, 그 다음에 K값 증가시킵니다. 4로 증가시켰어요. 4로 증가시켜서 처음에 또 J값 2부터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자, 4 해서 나누어 떨어져 버리죠. 나누어 떨어져 버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순간 4하고 2하고 같으냐라고 물었죠. K = J 여기서. 같으냐고 물었어요. 같지가 않죠. 그럼 얘는 소수가 아니야.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4는 더하지를 않아요. 더하지 않고 통과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K값 증가시켜서 또 5를 나눕니다. 5를 나누니까 2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3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4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5 나누어 떨어지죠. 5, 1은 5.
그럴 경우에 나누어 떨어지는 순간 5와 5가 같다고 판단을 하니까 5는 소수구나. 그럼 플러스 5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원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썸의 초기치를 0으로 잡았어요. 자, K의 초기치는 2부터 잡았어요. 여기서 2부터 나눠줄 거니까 1부터는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자, 나누는 수는 J도 역시 2부터 나누게 됩니다. 자, K와 J를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순간 K하고 J하고 같으냐? 같으면 소수니까 누계를 구해주고, 같지 않으면 소수가 아니니까 누계 구하지 말고 통과해버려라. 그리고 올라가면서 다음 거 계산해야 되니까 K값 3으로 증가시키고 4로 증가시키고 5로 증가시켜서 최종 10까지 A 입력받은 수가 10이라면 10까지 증가시켜 보겠죠. J가 증가되는 것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그 다음 수를 나눠봐야 되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그 다음 수를 나눠봐야 되니까 J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주는 거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언제까지 한다? K가 A보다 작은 수면 계속 올라가란 얘기예요. 그죠? 입력받은 수가 10이었으니까 K가 10보다 작은 수가 얼마야? 9죠? 선생님 원래 10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10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K가 10보다 작은 수는 얼마? 9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면서 여기에 9가 들어가니까 최종 10인 상태가 여기에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10보다 작은 경우인 9까지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 10까지 연산을 해줄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소수 구하기 문제가 우리 시험에 우리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에서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 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 소수 구하기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다음 테마에서 공부하게 되는 진법 연산에 도움이 되십니다. 진법 연산은 항상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팔진수는 8로 나누고 8로 나누고 계속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진법 테마의 기초적인 의미에서 제가 이 수학 테마 마지막에 소수의 합에 대한 부분을 넣어놓게 된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수 구하기가 우리 시험에는 나올 가망성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걸 기초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진법 연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눗셈의 의미를 잘 정리하셔서 진법 테마에서는 우리 기사, 산업기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쵸? 자, 이제는 이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에서 출제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합계 그리고 최대치와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부분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응용된 문제 하나를 같이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인데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형태로 시험이 제도가 변화됐어요. 여러분들은 그 운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2005년 이전에는 실제로 우리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서 구현을 하는 형태로 시험을 쳤었어요. 자, 그러다가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 제도가 필답형 주관식으로 40지 선다형에서 답을 넣는 형태로 시험 제도가 바뀌었죠.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겠다 하고 예시로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것은 기사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지만 역시나 이 문제는 기능사에서는 진짜 단골로 많이 출제됐던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파악을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갈로 2번과 갈로 3번 답에 대한 부분이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리즘을 공부해 왔다면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제가 늘 지금까지 지금 오늘 7강이지만 1강부터 6강까지 오면서 제발 이해를 하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해야 되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최대, 최소, 합계,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고 그리고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미 수를 입력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이제 한 반에 3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 30명의 학생의 시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험 점수 30개를 입력을 받았어요. 뭐 70점, 60점, 50점 있겠죠. 있으면 그 학생들 중에서 최고 점수가 누구냐?
그 최고 점수가 몇 점이냐? 100점이면 100점. 최저 점수가 몇 점이냐? 빵점이면 빵점. 그걸 가려내고 그 다음에 전체 학생의 점수의 합계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합계를 구해서 평균을 구하는 것까지.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합계는 구하겠는데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초등학교 2학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합계에 대한 개념. 합계는 모든 수를 다 합하면 합계죠.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뭐 average라는 함수를 써서 합계, 평균을 구할 수 있겠지만 알고리즘에서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야 되니까 우리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합계를 구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다시 말해서 어떤 학교 30명 반의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30명의 점수에 대한 합이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개수 30명을 나눠주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거는 따로 공식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 결론부터 한번 봐봐요. 결론부터 본다 그러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 끝나는 부분이야. 그쵸? 이 부분이 끝나는 부분이면 이 AVR이라는 변수가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에버리지를 줄여서 만들었겠죠.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sum이라는 이 변수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합계를 구하는 거겠죠. 합계를 구해서 여기 i가 적혀 있네요. i로 나누었을 때 그게 평균이 나오는 거죠. i의 개수가 만약에 30이라면 전체 합계를 구해서 30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번 답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문제 분석 전혀 안 했어요. 그쵸? 그럼 이 3번 답이 뭘까요? 제가 물을게요. 여기에 입력된 학생 수가 만약에 10명이다. 10명이다. 그럼 이 3번 답이 뭘까요? 10이겠죠. 그래야만 이 i에 10이 들어오게 되면서 i에다가 10을 넣어두라. 그래서 10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 합계를 여기서 구했겠죠. 합계를 구해서 그 합계를 10으로 나눴을 때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3번 답은 전체 학생 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벌써 제가 답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미리 한번 딱 들여다보면 제가 지금 역으로 분석 들어가는 거야. 그죠? 미리 딱 들어보면 3번의 답이 i-1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선생님이 이거 나누면 전체 학생 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 수가 i-1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 문제에는 현재 지문이 없습니다. 지문이 없는데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 학생 수가 7명이에요. 학생 수가 7명입니다. 7명의 학생 수의 총합과 평균, 그 7개의 점수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려내는 알고리즘이라는 얘기죠. 자, 문제 분석 들어갑니다. 자, i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i의 초기치 0, max의 초기치 0, min 초기치 100. 이거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그 수의 최대치를 구할 때 최대값에 해당되는 max의 초기치는 항상 엄청 작은 값으로 초기치를 줘야 되고 최소값을 구할 때 min의 초기치는 항상 엄청 큰 값을 초기치로 줘야 된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아주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최대값을 구할 때는 제가 최대값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max 이꼴 0이라고 안 해놓고 max 이꼴로 뭐 999 해놨다. 그럼 999가 최대값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입력받은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려내려면 우리가 입력받은 점수 중에서 점수보다 더 낮은 값을 초기치로 줘야만 우리가 입력받은 점수 중에서 최대값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값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력받은 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최소값으로 골라내려면 최소값의 초기치는 엄청 큰 값으로 만들어놔야만 우리의 점수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초기치는 항상 기억합니다. 최대값의 초기치는 엄청 작은 값, 마이너스 99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최소값의 초기치는 항상 엄청 큰 값, 뭐 999 플러스 999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0과 100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아마도 이 플로우 차트에는 학교 시험 점수인 것 같아요. 그쵸?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100점이고 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빵점이기 때문에 0과 100을 초기치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최대치와 최소값 구하는 부분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최대값 구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최대값을 구하는 부분이고 자, 아래쪽에 이 부분이 최소값을 구하는 부분이에요. 모양이 선생님 좀 다른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최대값 구하는 게 마름모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 이렇게.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자, 이쪽이 yes고, 이쪽이 no라면,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얘를 이렇게 쭉 빼서 옆으로 돌려놓은 거야. 그죠? 그림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면 안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맥스 안에 들어있는 이 값과 갈로 4번에 있는 값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으면 yes. 얘가 더 작으면 어떻게? 얘보다 얘가 작으니까 얘가 큰 값이죠. 그러면 그 얘를 여기다 넣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4번 답은 뭐야? S갈로 I.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S갈로 I라고 하는 것은 배열이 만들어져 있겠구나.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7개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맞네요. 그쵸? 첫 번째 70점 들어있고, 그 다음에 60점, 그 다음에 100점, 그 다음에 50점, 70점, 60점, 40점,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방 이름을 우리가 이 배열 이름이 S라면 S갈로 1번 방, 이 방 이름이 S갈로 2번 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마지막 방 이름이 S갈로 7번 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부를 때 S갈로 I방이라고 부르고 I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키게 되면 S갈로 1번 방부터 S갈로 7번 방까지 만들어지는 배열이에요. 이 안에 숫자가 이렇게 7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S갈로 I방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맥스에 넣어주면 돼요. 어떻게? 다시 맥스방 안에 들어있는 값과 S갈로 I방 안에 들어있는 값과 비교했을 때 S갈로 I방보다 맥스가 더 작으면 S갈로 I방에 있는 게 큰 거잖아. 그 큰 거를 맥스에다가 넣어두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최대값 구하는 공식이에요. 4번 답은 뭐야? S갈로 I.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최소값 구할게요. 자, 최소값은 S갈로 I방에 있는 거와 최소값 변수 min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으면 얘보다 얘가 더 작으면 얘가 최소값이잖아. 얘가 작은 값이잖아. 그럴 경우에 S갈로 I방 안에 들어있는 거를 어디에다가 min에다가 넣어주라. 이 두 가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식처럼 외워도 된다 하고 기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뭘 구했다? 최대와 최소 구하는 거는 끝났어요. 자, 합계 구하는 거 찾아볼까요? 합계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sum은 sum 플러스 네모. 자, 합계 구하는 변수, sum으로 만들어져 있네. 그쵸? 6번 답이 뭐겠어요? sum은 sum 플러스 네모. 이게 6번 답이에요. sum은 sum 플러스 네모인데, 우리는 지금 뭐의 합계를 구할 거야? 여기 있는 이 합계를 구할 거죠. 이거 전체를 이름하여 뭐라 불러? S갈로 I라 부르죠. S갈로 I방 안에 있는 거에 누계를 구하라. 그럼 여기 답은 S갈로 I가 되겠죠. 자, I 값이 1부터 들어오면서 S갈로 1번 방에 있는 것을 누계시켜라. S갈로 2번 방에 있는 것을 누계시켜라. I 값을 1부터 7까지 증가만 시켜준다면 1번 방에 있는 70, 2번 방에 있는 60, 3번 방에 있는 100 얘네들을 누계를 시켜서 썸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6번 답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S갈로 I를 이용을 해서. 결국 그러면 여기에서도 S갈로 I가 사용됐고 여기서도 S갈로 I가 사용됐는데 이 I가 하는 일은 뭐야?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I 값을 1부터 7까지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I 값을 1부터 7까지 증가시켜주려면 I는 I 플러스 1이 있어야 되죠. 그쵸? I는 I 플러스 1이 어디 있어요? 쭉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죠? 그럼 어딘가 들어가 있겠죠? 1번 답이 뭐겠어요? 1번 답이 I는 I 플러스 1이 들어갈 자리가 되겠죠. 자, I는 I 플러스 1. I는 I 플러스 1. I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 처음부터 쭉 진행되면서 이 첫 번째 이 I에 들어갈 자리가 1이 들어가야 되죠. S갈로 1번 방 안에 있는 얘를 갖고 와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려면 쭉 올라갔을 때 I 값은 1이 돼야 돼. 그럼 뭐가? 이 I가 1이 돼야 돼. 그쵸? 이 I가 1이 되려면 I의 초기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왜? 이 0이 이쪽 우변에 들어오면서 처음 탄생되는 I가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I의 초기치는 0이 되는 거야. 여기서 I는 I 플러스를 통해서 I 값을 처음에 1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I가 하는 일은 뭐야? 이 I가 하는 일은 1부터 우리가 7개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부터 7까지 변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최대값과 최소값, I값, S갈로 1번 방부터 7번 값이 변하면서 이 중에서 최대값을 뽑아내고 이 중에서 최소값을 뽑아내고 이 전체 합계를 다 구하고 이 과정이 이 세 단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걸 다 구했어요.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이 갈로 2번 답에서 다 구했으면 빠져나가라는 얘기죠. 다 구했으면 빠져나가라는 얘기는 여기서 i가 얼마일 때 빠져나가? 우리가 보통 여기서 비교 판단문에서 빠져나갈 때는 내가 했던 숫자 그 이상이 되면 뭐가 뭐보다 i가 뭐보다 크면 빠져나가라 이렇게 대부분이었는데 여기는 이 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i 값이 그 어떤 숫자가 되면 그만하고 빠져나가라는 얘기예요. i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들어올 숫자가 뭐예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숫자가 뭐예요? 우리는 7번 데이터, 전체 데이터가 7개이기 때문에 이 i의 마지막은 7이 들어가면 돼. 그쵸? 7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 7 들어가서 7개의 숫자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i가 7이 되는 순간 7번째 데이터를 다 계산하고 다시 올라갈 때 그 i는 얘를 통과하면서 뭘로 바뀌어? 8이 되죠. i가 8이 되는 순간은 더 이상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7개이기 때문에. 선생님 전체 데이터 개수가 왜 7개입니까? 아, 제가 7개라고 얘기했잖아요. 7개라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전체 데이터 개수가 10개라면 여기에 마지막에 i는 마지막으로 10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 개수가 7개니까 여기에 마지막으로 7이 들어가줘야 되죠? 여기에 S갈로 i 자리에 7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7개까지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갔을 때 i는 뭐로 바뀌어? 8로 바뀌죠? 그럼 i가 8이 되는 순간은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일로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야. 끝내러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번 답은 뭐야? 8이 돼야 된다는 거죠. i가 8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이 짓 하지 말고 나가버려라. 정리되셨습니까? 자, i가 8이 되는 순간 이 짓 안 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i는 8이 된 상태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뭘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해야 돼요.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합계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우리 이 전체 데이터 개수가 몇 개라 그랬어요? 이 전체 데이터 개수가 7개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이 마지막에 썸 나누기 i에서 이 i 값이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3번 답이 뭐가 돼야 되냐면 7이 돼야 돼. i에다가 7을 넣어두라. 그래서 그 7을 여기서 나눠줘라. 그래서 썸 나누기 7에서 평균 AVR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답은 7이었어요. 답항을 막 뒤졌어요. 7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3번 답은 틀리면 7 맞아요. 그쵸? 3번 답은 7인데도 불구하고 답항을 뒤져보니까 답항 40개 중에 7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교수님, 감독위원님, 문제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7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그쵸? 정답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8이 넘어온 거잖아. 8이 넘어왔으니까 이 i를 7로 만들어줘야 돼. 이 i를 7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i 값 넘어온 게 8이기 때문에 3번 답은 i는 i-1, i-1을 통해서 이 i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 8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8이 들어가면서 8-1에서 최종 i는 7이 만들어지고 그 7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전체의 평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3번 답이 i-1이었다는 거죠. 그쵸? 실제 이 문제가 기능사에서 출제됐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난 7이라고 생각했는데 7이 답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막 찍는 거야. 이 원리를 이용한다면,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 3번 답이 i-1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능사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됐다 그랬었죠. 그래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기능사에서 한 번 더 출제가 됐어요. 2006년인가 2007년인가 그때 한 번 더 출제가 됐어요. 그때 출제됐는데 실제로 답항에 i-1도 있었고 7도 있었어요. 답항에 2개가 있었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은 대부분 7로 했겠죠. 그냥 대충 공부한 사람 7로 했을 겁니다. 근데 조금 공부한 사람에게도 i-를 적었을 거예요. 답항에 i도 있고 i-를 2개 쓰는 거야. 그래서 기능사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둘 다 정답으로 취급해 줬었습니다. 시험 시작하기 전에 문제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시험 시작하기 전에 그 감독위원회 나왔고 방송으로 지금 출제된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답항 중에서 뭐 30 몇 번에 7을 없애주세요. 7을 없애주세요. 나는 답이 7이라고 생각했는데 7을 없애래. 그래서 다른 답항이 찾아보니까 i-1이 있었던 거야. 그런 에피소드가 과거 초창기에 이 문제가 시행됐을 때 2006년, 2007년 이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기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산업기사하고. 정보처리 기사하고 산업기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없었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하게 정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7이 답이 될 수도 있고 i-1이 답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그래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막 그 법적으로까지 막 그 소송하고 막 이런 경우도 생겼던 기억이 2006년, 2007년도에 한번 있었어요. 근데 결국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절대 안 된다. 왜? 출제자의 의도는 i-1을 통해서 i 값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렸는 의도기 때문에 7이라는 값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그죠? 단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 한 문제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다음 시험을 쳐야 됐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7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7시험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역시나 절대로 답 정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답이 될 수 있고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지 마세요. 항상 문제에서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출제자의 의도가 어떤 의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걸 따져봐야 돼.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7을 답으로 하기로 하자 라고 했을 경우에 데이터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그려놓고 데이터가 만약에 10개면 데이터가 10개면 이 3번 답을 10으로 바꿔줘야 돼. 데이터가 100개면 3번 답을 100으로 바꿔줘야 돼. 그쵸? 하지만 여기에 3번 답을 i-1을 했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이거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게 더 효율적입니까? 3번 답을 i-1로 넣는 게 더 효율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i-1로 답을 하겠다고 결정해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컴퓨터에 집어넣었을 때는 정확한 답이 나와요. 7을 넣든 i-1을 넣든 정확한 답이 나오지만 내가 이렇게 흥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만의 생각을 가지고 7을 답을 해가지고 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를 안 생기게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분석했을 때 그걸 생각하래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7을 넣었을 때는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는 이 7 값을 다 바꿔줘야 되지만 i-1을 넣었을 때는 안 바꿔도 되니까 i-1을 넣었을 때가 더 효율적이니까 이게 정답이란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합니까? 그쵸? 저는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 이 강의를 해왔었어요. 해오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제 강의를 듣고 시험을 쳐왔잖아요. 한 명 한 명이 불합격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져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합격시키겠다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흥분을 하는 거거든. 그쵸? 반드시 문제를 분석을 하고 정말 이게 효율적이냐 아닌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뒷부분에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드릴 겁니다. 반드시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는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자, 너무 흥분한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 예고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알고리즘 9강 진법 테마 드디어 들어갑니다. 10진수와 2진수 간의 변환. 자, 이 부분은 아마도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본 강의, 필기 강의,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에서 진법 강의를 1시간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진법 변환의 원리를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그 필기 시험 자체에서 이제 진법 변환 관련 문제가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강의에서 이 진법 변환을 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실기까지 이어지려면 필기 강의에서도 진법 변환에 대한 수업이 약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필기에 넣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법 변환 알고 계실 거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필기를 또 다른 경로로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또 합격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진법 변환이 개념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법 변환의 10진수와 2진수 변환하는 관계에 대해서 알고리즘은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손쉽게 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지 개념 잡으시면서 한강 한강 재미있게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면 반드시 노력한 대가는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